남편이 아내의 무덤 위치를 알면서 20년을 울었습니다. 1999년 추석 귀성길 추풍령 휴게소였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남편이었고, 남편은 그날 가장 먼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 박정훈은 경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박정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수사관들은 그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절절해서 오히려 기억에 남았다고 나중에 말했죠. 이미선은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2학년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해 추석,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귀성길 추풍령 휴게소는 그날 수만 명이 오가는 혼잡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납치를 가장 먼저 의심했어요. 박정훈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고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수사는 납치 방향으로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 한 켠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정훈이 사건 직전에 작성한 문서였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당시 수사팀은 끝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누군가 그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9년 9월 23일 오후 추풍령 휴게소 주차장은 움직이지 않는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 행렬이 경부고속도로를 막아선 날이었고 휴게소 안은 사람들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볐어요. 식당 안쪽 창가 자리에 박정훈과 이미선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돈가스 2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이미선은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음식을 절반도 먹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박정훈은 그 순간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정훈은 30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앞까지 가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부탁해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주차장을 2바퀴 돌았고 매점 직원에게 물었고 방송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이미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고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 소속 김상도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어요. 휴게소 광장에 박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김상도 형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박정훈이 손으로 식당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 싸운 적도 없었고요. 김상도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최근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다음 달에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김상도 형사는 수첩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무너진 모습은 흔하게 보는 광경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말했죠. 수사팀은 휴게소 직원 전원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추풍령 휴게소에는 식당, 매점, 주유소, 화장실 관리 인력을 합쳐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한 명씩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미선의 인상착의를 묻는 질문에 박정훈은 즉각 답했습니다.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긴 치마였습니다. 머리는 어깨 아래까지 오는 생머리였고요.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묘사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김상도 형사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넘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탐문 결과 이미선을 봤다는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매점 앞을 지나가는 여성을 봤다는 증언과 화장실 입구 쪽에서 서성이는 여성을 봤다는 증언이었어요. 두 증언 모두 인상착의가 박정훈의 묘사와 대략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직원은 없었어요.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검토했습니다. 1990년대 말 고속도로 휴게소는 범죄의 사각지대였어요. 인파가 몰리는 명절 연휴에 여성이 홀로 자리를 비웠다가 사라지는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여성 납치 사건이 2건 있었다는 정보도 수사팀에 공유됐어요. 방향은 납치로 굳어졌습니다. 이미선의 친정 부모가 영동경찰서로 달려왔을 때 박정훈은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장인 장모 앞에서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선의 어머니가 박정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본 경찰관이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그 남자가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죠. 실종 신고 다음 날부터 수사팀은 반경을 넓혔습니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인근 국도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중심으로 탐문을 이어갔어요. 인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낯선 차량이나 이상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거의 모든 대답이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명절 연휴 귀성길에 낯선 차는 수만 대였고 이상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흐릿했습니다. 수사는 나흘째부터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미선의 지인과 친정 가족을 상대로 한 면담에서도 특이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선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그녀를 노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납치범이 귀성길 혼잡을 틈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것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었어요. 박정훈은 매일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김상도 형사 앞에 앉을 때마다 같은 말을 했죠.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상도 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항상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제발 찾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상도 형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뭔가 어긋난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 개시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김상도 형사는 처음 탐문에서 빠진 인원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휴게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만났어요. 첫 탐문 당일 조기 퇴근에 면담에서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고 사건 당일 오후 식당 뒤쪽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김상도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색 옷을 입은 여성을 혹시 보셨습니까? 직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화장실 쪽이 아니었어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김상도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직원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함께였던 것 같기도 하고 혼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창문 너머로 본 거라 확실하지 않아요. 주차장 방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박정훈의 진술은 화장실 방향이었어요. 이미선이 주차장으로 걸어갔다면 경우의 수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차로 돌아왔거나 다른 차에 탔거나 혹은 처음부터 화장실이 목적지가 아니었거나 수사팀은 즉각 박정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상도 형사가 테이블 위에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차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상도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아내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제가 본 건
화장실 방향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착각한 게 아닐까요? 그날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잖습니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목격자 진술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박정훈의 진술을 유지했어요. 창문 너머에서 본 장면이고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착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상도 형사는 그 목격 진술을 수사 기록에 남겼어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만 기록은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20년 뒤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그는 당시 알지 못했죠. 수사 재점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 하나만으로는 방향을 바꿀 수 없었어요. 납치 가설은 유지됐고 수사는 다시 느려졌습니다. 전단지가 만들어졌어요. 이미선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지가 경부고속도로 인근 지역에 배포됐습니다. 지역 방송국에도 제보 요청이 나갔어요. 그러나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 박정훈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미선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떠나 인근 구의 더 작은 빌라로 옮겼어요. 경찰서에 찾아온 박정훈이 김상도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남은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잠깐 자리를 옮기려고요. 김상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었어요. 사건 발생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박정훈이 법원에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했어요. 아내가 실종된 지 반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귀성길 혼잡 상황에서의 실종은 특별 실종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법원이 1년 안에 선고를 내릴 수 있었어요. 박정훈은 그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10여 년을 일하면서 관련 법 절차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죠. 김상도 형사는 그 청구 사실을 접수 서류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즉시 박정훈을 불렀어요.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하셨더군요.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김상도 형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내분이 살아계실 가능성도 있고요. 박정훈이 눈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빠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내를 찾겠다던 남자가 법원에 아내의 사망을 전제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행동이긴 했어요. 그러나 김상도 형사에게 그 타이밍은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정훈의 주변을 비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박정훈에 대해 물어보는 탐문이었습니다. 돌아온 대답들은 큰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보험 설계사였고 아내와 금실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 한 명이 지나가듯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상도 형사가 물었어요. 박정훈 씨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료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건 전부터 가끔 혼자 야근을 했어요. 퇴근 후에도 자주 자리를 비웠고요. 개인적인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야근과 잦은 부재.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심증이 쌓이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았어요. 통화 기록 확인은 영장이 필요했고 영장을 받으려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초기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순환 구조였죠. 증거가 없으니 영장을 못 받고 영장이 없으니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원의 실종 선고는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나서야 내려졌습니다. 박정훈은 그 선고를 근거로 이미선 명의의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했고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거액이었어요. 그 돈이 박정훈의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김상도 형사는 그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직후 박정훈은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찾아온 날 박정훈이 김상도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서요. 김상도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박정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출국 기록이 찍혔어요. 동남아시아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으로 분류됐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국 기록이 찍히지 않았어요. 김상도 형사가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것은 박정훈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러나 용의자로 특정할 근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출국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미선의 사건은 납치, 미제로 공식 분류됐고 박정훈에 대한 내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김상도 형사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서랍에 넣으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박정훈의 이름 옆에 짧게 한 줄을 써넣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보게 될 사람. 그 서랍은 이후 15년 넘게 열리지 않았어요. 이미선의 이름은 미제 목록 안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찾는 사람도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쌓였습니다. 막막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수사팀 안에서 심증으로는 굳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무력감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여러 해에 걸쳐서요. 박정훈이 해외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미선의 진짜 마지막이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과연 어디서였을까요? 긴 침묵이 끝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균열은 엉뚱한 나라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최수진에게 그 20년은 후자에 가까웠어요. 2019년 여름 태국 방콕 외곽의 한 임대 주택에서 최수진이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불법 체류였어요. 비자 기간이 훨씬 지나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강제 출국 절차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최수진이 자수창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출국 서류를 내밀었을 때였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한국에서 시신 6일을 도운 적이 있어요. 담당 경찰관이 손을 멈췄습니다. 최수진이 계속했어요. 1999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 근처 야산이었어요. 피해자 이름은 이미선입니다. 처음에 담당 경찰관은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출국을 막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연도를 댔습니다. 장소를 댔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댔습니다. 태국 경찰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넣었고 대사관은 경찰청 국제형사과에 전달했습니다. 국제형사과가 충북 영동경찰서 미제 사건 목록을 뒤졌어요. 1999년 추풍령 휴게소 실종 사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이미선, 납치, 미제, 담당 수사관 김상도, 사건 번호가 일치했어요. 이동혁 형사에게 파견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1999년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김상도 형사가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기록이었습니다. 박정훈의 이름 옆에 짧게 써넣은 한 줄도 읽었어요. 반드시 다시 보게 될 사람. 이동혁 형사가 방콕의 구치 시설에서 최수진을 처음 만난 것은 파견 이틀째 오전이었습니다. 최수진은 52살이 되어 있었어요. 20년 전 사진과 비교하면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게 탔고 눈 주변에 주름이 깊었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겁니까? 최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버렸으니까요. 이동혁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정훈 씨 말입니까?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저를 버렸어요. 불법 체류 상태로 혼자 남겨놓고요. 20년을 그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최수진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999년 추석 당일 박정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추풍령 인근 국도변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일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수진이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라면 뭐든 했던 때였습니다. 최수진은 차를 몰았다고 했어요.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박정훈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미선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정훈이 조수석에 타더니 산길로 방향을 잡았어요. 비포장도로를 한참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미선 씨가 있었어요. 최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동혁 형사는 기다렸어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동혁 형사는 그 진술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수진이 도착했을 때 이미선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박정훈은 혼자서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혁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야산 위치를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최수진의 진술을 확보한 이동혁 형사가 귀국한 것은 방콕 파견 나흘째였습니다. 진술 조서와 함께 최수진이 손으로 그린 야산 약도가 동봉됐어요. 국도변에서 산길로 꺾어 들어가는 지점, 비포장도로의 굴곡, 큰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던 자리. 20년 전 기억으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세부 묘사가 살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충북 영동 인근 야산 지형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추풍령 휴게소에서 국도를 따라 이동 가능한 반경 안의 산지를 우선 추렸습니다. 약도와 위성 지도를 대조했어요. 지형이 20년 사이에 변해 있었습니다. 산림 정비 사업으로 일부 구간의 비포장도로가 포장됐고 나무 배치도 달라진 곳이 있었어요. 수사팀이 후보 지점 3곳을 추린 것은 열흘 가까이 걸린 작업 끝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이 합류했어요.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의학팀 연구원이 이동혁 형사에게 설명했어요. 이 장비는 땅속의 밀도 차이를 감지합니다. 매장 흔적이 있으면 주변 토양과 성분이 달라져 있거든요. 20년이 지나도 그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첫 번째 후보 지점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지점에서 장비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표면 아래 약 1m 지점에서 밀도 이상이 감지됐어요.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삽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흙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주변 흙보다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법의학팀 연구원이 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뼈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유골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화가 심했고 작은 뼈들은 이미 흙과 섞여버린 상태였어요. 연구원이 이동혁 형사를 불렀습니다. 치아가 있습니다. 12개 수습 가능합니다. 이동혁 형사가 물었어요. 그걸로 신원 확인이 됩니까?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치아 범랑질은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20년의 세월도 구조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해요.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할 수 있으면 목의 혈통과 대조가 가능합니다. 이미선의 친정어머니가 혈액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이미선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20년을 딸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지냈다고 했어요. 혈액 채취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 있던 이동혁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선의 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로 답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요.
DNA 대조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유골은 이미선이었습니다. 일치, 확률 99.99%였어요. 이미선은 20년 동안 그 야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수사팀 내부에서 긴장이 생겼어요. 검사가 이동혁 형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1999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25년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계산하면 2024년에 시효가 완성돼요. 지금은 2019년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동혁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이 개정법이 1999년 사건에 적용되려면 개정 당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 1999년 사건의 시효 완성은 2024년이니까 2015년 개정 시점의 시효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동혁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시효 문제는 없는 거군요. 검사가 잠시 멈췄어요. 박정훈이 해외에 있는 동안 시효가 계속 진행됐느냐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2항은 범인이 국내에 있지 않은 기간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박정훈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더니 2000년대 초반 출국 이후 입국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외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됐다면 사실상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동혁 형사가 물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검사가 답했어요. 기소 가능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법 적용 가능. 해외 체류 기간 시효 정지 조항 적용 가능. 법적 장애물은 없어요. 수사팀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박정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요청됐어요. 박정훈의 여권 정보와 출국 당시 사진이 국제 공조 채널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얼굴이었어요. 수사팀은 박정훈이 마지막으로 최수진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태국을 중심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훈이 검거된 것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으로부터 넉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소는 태국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주택가였습니다.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이동해 있었어요. 현지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을 때 박정훈은 현지 이름으로 된 신분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지문 대조에서 일치가 나왔어요. 박정훈이었습니다. 국내 송환 절차가 시작됐어요. 이동혁 형사가 직접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구치 시설에서 박정훈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동혁 형사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20년 전 사진 속 32살의 남자는 60 가까운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몸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훈 씨 맞으시죠? 박정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물었어요. 1999년 9월 23일 추풍령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박정훈이 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아내가 실종된 날이죠. 이동혁 형사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아내분 유골을 찾았습니다. 추풍령 인근 야산에서요. 박정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굳었어요. 그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최수진의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최수진 씨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박정훈이 진술서를 내려다봤어요. 읽는 것인지 읽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는 저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송환 비행기 안에서 박정훈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동혁 형사는 그 침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 순간을 대비해왔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국내 도착 직후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일절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로 10수년을 일하면서 법적 절차에 익숙해진 사람이었고 20년의 시간이 그 지식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뒤 공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동혁 형사가 조사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훈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최수진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되 유골 발굴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물었어요. 이미선 씨, 유골이 추풍령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건지 아십니까? 박정훈이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납치된 아내가 어떤 경로로 거기 가게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이동혁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자마자 출국하셨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박정훈이 천천히 답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을 피하고 싶었어요. 이동혁 형사가 눈을 맞췄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정훈이 잠시 멈췄어요. 현지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인이 개입했습니다. 최수진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앙심을 품은 공범의 진술 하나로 의뢰인을 살인범으로 몰 수 없습니다. 이동혁 형사는 조사실 밖으로 나오면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저 사람은 지금 시간을 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수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어요. 결정적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것은 20년 전 보험 계약 서류였어요. 보험사 본사 전산 기록에 남아있는 계약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명의로 가입된 고액 사망 보험의 계약 체결 날짜였어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팀은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가 법정 앞에 놓이는 순간 박정훈의 전략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0년을 버텨온 사람의 계획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섬뜩한 것은 살해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박정훈이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그 식사 자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식사로 계획된 것이었다면 그 침착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더 오래 남아요. 보험 계약 날짜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날짜는 언제였을까요? 사건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법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20년의 거짓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장면이 바로 다음에 옵니다.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박정훈은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한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실은 좁았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둘, 형광등 하나. 박정훈은 그 공간에서 사흘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허리를 세우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동혁 형사는 그 자세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동혁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1999년 9월 23일 추풍령 휴게소에서 아내와 헤어진 이후 어디로 가셨습니까? 박정훈이 답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동혁 형사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동혁 형사가 최수진의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정훈이 추풍령 인근 국도변으로 최수진을 불러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정훈은 진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최수진과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혁 형사가 눈을 맞추며 물었어요. 최수진 씨는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도변으로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정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한테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습니다. 추가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 후에 하겠습니다. 조사가 중단됐어요. 이동혁 형사는 조사실 밖으로 나오면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시간을 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수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수진 조사는 별도로 진행됐어요. 이동혁 형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훈 씨가 당신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요. 최수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앙심이요. 맞아요. 앙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이동혁 형사가 물었어요. 박정훈 씨가 이미선 씨를 어떻게 야산으로 데려갔는지 보셨습니까? 최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 있었어요. 제가 본 건 그 이후입니다. 이동혁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이미선 씨의 사인을 알고 있습니까? 최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아요. 변호인은 그 구멍을 공략했습니다. 최수진이 현장에 없었다면 이미선의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사인이 불명확하면 타살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골 상태로는 사인 특정이 어렵다는 법의학 의견서도 제출됐어요. 20년이 지난 유골에서 외상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말했어요. 타격이나 자상의 흔적이 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살의 직접 증거가 없어요. 수사팀 내부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최수진의 진술과 DNA 심원 확인, 야산 매장이라는 사실 관계는 확보됐어요. 그러나 박정훈이 직접 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방어 논리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어요. 이동혁 형사는 그날 밤 혼자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진술부터 끝까지였어요. 김상도 형사가 20년 전에 작성한 기록도 펼쳤습니다. 목격자 진술, 탐문 결과, 박정훈의 첫 진술, 그리고 보험금 수령 기록. 그는 그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배열했어요. 어딘가에 답이 있었습니다. 사전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가 이 기록들 안에 있어야 했어요. 그때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안에 계약 체결 날짜였어요. 이동혁 형사는 그 날짜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보험사에 공식 조회를 요청했어요. 보험사 공식 회신이 도착한 것은 조회 요청 사흘 뒤였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문서를 펼쳤어요. 이미선 명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일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9월 20일이었어요. 추석 귀성길이 1999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보험 수익자는 박정훈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고액이었어요. 이동혁 형사가 서류를 들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약자 서명란 확인했습니까? 이동혁 형사가 답했어요. 이미선 씨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적 감정 결과 다른 서류, 서명과 회계의 특성이 다릅니다. 검사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사흘 전 가입, 고액 사망보험, 수익자 본인, 서명 위조 정황. 이거면 됩니다. 수사팀은 그 문서를 들고 공소장을 재구성했어요. 살인, 사체 은닉,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박정훈에게 적용된 혐의 목록이었습니다. 최수진에게는 사체 은닉 방조와 보험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됐어요. 법정이 열렸습니다. 박정훈은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재판부 앞에서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아내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자고 설득했고 아내가 동의했어요. 서명도 아내가 직접 했습니다. 사흘 뒤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검사가 필적 감정 결과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미선의 다른 자필 서명 12개와 보험 계약서, 서명을 대조한 결과였어요.
검사가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필압과 회계 방향, 연결부의 특성이 다른 서명들과 유의미하게 다릅니다. 이미선 씨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의견입니다. 박정훈 측 변호인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어요. 필적 감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도 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서명 위조를 단정할 수 없어요.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감정을 명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필적 감정이었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어요. 국과수연구원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보험계약서 서명은 이미선 씨의 자필이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재판부가 그 결과를 읽는 동안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박정훈의 변호인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재판부에 말했어요. 서명 위조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명 위조가 살인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서둘러 가입하고 싶었고 아내 몰래 서명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살인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논리가 후퇴한 것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검사가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보험 상품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이 재직했던 보험사의 계약 생성 기록에 피고인의 설계사 코드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 아내 명의로 가입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계약입니다. 가입 시점은 여행이나 특별한 위험을 앞두고 있을 때 권유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보장성 사망보험이에요. 그 자료가 법정에 제출되는 순간 박정훈이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동혁 형사는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눈이 처음으로 아래를 향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눈이 전부를 말했습니다. 최수진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은 비가 왔어요. 최수진은 증인석에 앉아 박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훈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본 것은 20년 만이었습니다. 검사가 최수진에게 물었어요. 1999년 9월 23일 박정훈 씨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최수진이 답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추풍령 인근 국도변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최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미선 씨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최수진은 그 진술 내내 박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훈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검사가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아내 몰래 아내 명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흘 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야산에서 아내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아내와 함께 출국한 공범이 매장을 도왔다고 진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우연입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고 기일은 2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 2달 동안 박정훈은 구치소에 있었어요. 이동혁 형사는 그 기간에 이미선의 친정어머니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어요. 선고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선의 친정어머니는 70이 넘어 있었어요. 20년 전보다 많이 작아진 것 같다고 이동혁 형사는 느꼈습니다. 방 한켠에 이미선의 사진이 있었어요. 교직 발령 첫 해에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발령 당시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어요. 교실 앞 칠판 앞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분필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동혁 형사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이미선이 그 교실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은 지금 35살 안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미선의 어머니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는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동혁 형사도 말을 잇지 않았어요. 선고일 법정에는 이미선의 친정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딸의 사건이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시선이 정면을 향했습니다. 박정훈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주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살인, 사체 은닉,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어요.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배우자를 살해하고 20여 년간 법망을 피해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의 깊이,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힌다. 박정훈은 주문이 낭독되는 동안 정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교도관에게 인도됐어요. 법정을 나가는 발걸음이 처음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이미선의 친정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어딘가를 보고 있었지만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동혁 형사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미선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동혁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수진은 사체 은닉 방조와 보험 사기 방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자수한 사실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최수진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도도, 슬픔도, 분노도. 20년을 이국 땅에서 보내고 돌아온 사람의 얼굴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이동혁 형사는 선고 다음 날 김상도 전 형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상도 전 형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박정훈 무기징역 선고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상도 전 형사가 말했어요. 그래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이동혁 형사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선은 38살의 추풍령 인근 야산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눈이 쌓였을 것이고 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가를 20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교실 앞에 서서 분필을 쥐고 웃던 사람이 그 긴 시간을 그 산속에서 보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나 이미선이 그 식당에서 포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만은 끝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남았어요. 이미선이 그날 아침 어떤 마음으로 귀성길에 올랐는지 생각합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고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돈가스를 시켰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일상이 이렇게 평범하다는 것이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내고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 3월 18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종로구의 한의원에서 원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예약 환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과 수습 제자 1명이 한의원 안에 있었죠.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원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막 쓰다만 처방전이 놓여 있었고 의자는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뒷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죠. 건물 정문을 나가려면 반드시 대기실을 지나야 하는 구조였는데 아무도 원장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그렇게 증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의원 내부를 살폈고 직원들과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없었죠. 원장의 가방도 지갑도 휴대전화도 모두 한의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요. 부인은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집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오후에 외출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석 달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원장의 실종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죠. 한의원은 문을 닫았고 부인은 이사를 갔습니다. 제자는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고 간호사 한 명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어느 날 종로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1999년 실종된 한의원 원장 사건. 제가 그날 본 것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시 사직서를 냈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12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사건을 다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가리킨 방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오늘은 1999년 종로 한의원 원장 실종 사건, 그 12년 만의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9년 3월 18일 오후 2시 15분 종로 경찰서로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의원 원장이 진료 중에 사라졌어요. 갑자기요. 신고자는 한의원 간호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경찰은 처음에는 가출이나 실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의원은 종로 3가 대로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대기실이 나오고 그 안쪽에 원장실과 침구실, 약재실이 있었죠.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었고 원장실 창문은 2층 높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형사 박종민은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가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15명의 환자 중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대기실은 계속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 정문으로 나갔다면 반드시 눈에 띄었을 겁니다. 박 형사는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처방전 용지 위에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한의학 서적 몇 권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죠. 의자는 뒤로 약간 밀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일어선 것처럼요. 원장실 창문 확인해 보세요. 후배 형사가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금 장치는 안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잠글 방법은 없었죠. 뒷문은요? 뒷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간호사가 가지고 있고요. 박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밀실이었습니다. 간호사 이순희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41살, 이 한의원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어디 나간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네,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이순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마지막으로 원장 선생님을 본 게 언제입니까? 오후 1시 50분쯤이요. 환자분 침 놓으시는 거 보조하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뒤로는요? 다음 환자분 부르려고 2시 10분쯤 원장실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20분의 공백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또 다른 간호사 김영숙을 불렀습니다. 36살, 근무한 지 2년 됐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어디 계셨습니까? 약재실에서 약 짓고 있었어요. 원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으신 적 없으세요? 김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김영숙의 눈빛에서 뭔가 미묘한 걸 느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정말
아무것도 못 들으셨습니까?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은요. 다음은 수습 제자였습니다. 최인혁, 29살.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어디 있었습니까? 침구실에서 침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어디 나간다는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최인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외출 약속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박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출 약속이요? 누구랑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후에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만 하셨어요.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자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원장실에서 처방전 정리하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원장의 부인 서미경이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사라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부인, 진정하시고요.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뭐든지요. 남편분이 오늘 외출 약속이 있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서미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진료 예정이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고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남편은 약속이 있으면 항상 미리 말해줘요. 박 형사는 다시 한번 메모를 했습니다. 부인의 진술과 제자의 진술이 충돌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에 무슨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한의원도 잘 되고 있었고 집안일도 평온했어요. 금전적인 문제는요? 없어요. 빚도 없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님, 제 남편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에요? 납치라도 당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밤 9시 박 형사는 한의원 인근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건물 앞 노점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이 건물에서 누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서요. 한의원 원장 아십니까? 키가 175cm 정도 되고 안경 쓴 분이요. 아, 그 선생님이요. 오늘은 못 봤는데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원장은 어떻게, 왜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3월 19일 아침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형사는 원장 박수진의 개인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42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10년 경력의 베테랑 한의사였습니다. 종로에서 한의원을 연 지는 7년째였죠. 한의원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정도 되고 순이익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부채는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금이 1억 원 가까이 있어요. 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는 원장의 인간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수진 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던가요? 잘 지내던데요. 한 달 전에 동기 모임에서 봤는데 아주 밝았어요. 특별히 고민하는 것 같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조만간 한의원 하나 더 내고 싶다고 그러던데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너무 정상이었죠. 박 형사는 다시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방전 용지, 볼펜, 도장,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죠. 오후 3시 22분, 종로구 소재은행 ATM기에서 500만 원이 인출돼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부인, 3월 17일에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하신 거 아십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남편이 인출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 현금카드는 어디 있습니까? 지갑에 있을 텐데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카드로 인출한 게 아니네요. 통장이랑 도장으로도 인출할 수 있잖아요. 박 형사는 다시 서랍을 봤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누가 인출한 거죠? 은행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당시에는 출금한 해당 ATM기에 CCTV가 없었습니다. 누가 인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원장님 본인이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을 가지고 가셨겠죠. 그럼 왜 다시 한의원에 통장이랑 도장을 놓고 간 겁니까? 인출 후에 다시 가져다 놓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애매했습니다. 박 형사는 제자 최인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3월 17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원장님이 어디 나가신 적 있습니까? 오후에 잠깐 외출하셨어요.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은행 간다고 하셨어요. 박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행이요? 정확히 몇 시쯤입니까? 3시쯤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맞았습니다. 3시 22분에 인출이 됐으니까요. 원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뭔가 달라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최인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냥 진료 계속하셨죠.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인출하셨는데 왜 인출했는지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없어요. 박 형사는 다시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3월 17일에 원장님이 은행 다녀오신 거 아십니까? 이순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잠깐 나갔다 오셨어요. 돌아오셨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김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날 제자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목소리 톤이 좀 낮았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못 들었어요. 박 형사는 다시 최인혁을 불렀습니다. 3월 17일 오후에 원장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최인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간호사가 원장님이 당신한테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요. 그냥 처방전 관련해서 주의사항 말씀하신 거예요. 목소리 톤이 낮았다고 하던데요. 그랬나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최인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경직돼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뭔가 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죠. 3월 22일 수사 닷새째였습니다. 박 형사는 원장의 행적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실종 전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재구성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원장은 매일 한의원에서 진료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나 외출은 없었죠. 3월 17일 은행 다녀온 것 빼고는요. 부인, 남편분이 최근에 뭔가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시는 것 같진 않았습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부부 사이는 좋았습니까? 네, 아주 좋았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어요. 혹시 외도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서미경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수사상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박 형사는 원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99년 당시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은 아니었죠. 통화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17일 오후 3시 50분, 원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30초였습니다. 이 번호가 누구 번호입니까?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한의원 번호였습니다. 한의원으로 전화한 거네요. 왜 밖에서 한의원으로 전화했을까요? 간호사 이순희에게 물었습니다. 3월 17일 오후 3시 50분쯤 원장님한테서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 네, 있어요. 곧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예요. 단서는 계속 끊겼습니다. 3월 25일, 수사 일주일째였습니다. 박 형사는 한의원 주변을 다시 탐문했습니다. 인근 상인들, 건물 관리인, 지나가는 행인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3월 18일 오후 2시쯤 이상한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같은 거요?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의원 건물 구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숨겨진 통로나 비상구가 있는지요? 없었습니다. 원장은 정말로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 형사는 계속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제자 최인혁의 태도였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최인혁 씨 신상 좀 더 파봐라. 후배 형사가 조사해 왔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은 경희대 한의대, 원장님 1년 후배예요. 군대 다녀오고 3년 전부터 이 한의원에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전과나 빚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원장님과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원장님이 아주 신임했다고 해요. 친아들처럼 대했대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있다고요. 그날 밤 박 형사는 다시 간호사 김영숙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김영숙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월 18일 그날 정말 아무것도 못 들으셨습니까? 김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하면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하면 제가 한의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걸 말해주시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약재실에서 약 짓고 있었는데 네, 원장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박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쿵 하는 소리였어요.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것 같은. 그 다음은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복도로 나가봤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김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인혁 씨가 원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박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은 어땠습니까? 창백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침구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장실 안을 보셨습니까? 문이 곧 닫혀서 잘 못 봤어요. 근데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박 형사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확실합니까? 최인혁이 원장실에서 나온 거요? 네, 확실해요.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는 최인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3월 18일 오후 2시쯤 원장실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최인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김영숙 간호사가 당신이 원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최인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얼굴까지 봤는데요. 제가 원장실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최인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김영숙 하나뿐이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었죠. 수사는 그렇게 막혔습니다.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박 형사는 매일 한의원과 주변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장 박수진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은 실종자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종로 일대에 붙이고 신문에도 실었습니다. 실종자를 보신 분은 종로 경찰서로 연락 바랍니다. 며칠간 제보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종로에서 그 사람 비슷한 사람 봤어요. 하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죠. 박 형사는 부인 서미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인, 남편분 사진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탐문 수사에 쓰려고요. 서미경은 사진 몇 장을 건넸습니다. 원장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형사님, 제 남편 꼭 찾아주세요. 제발요. 서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에게 일일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의원 원장이라면 얼굴은 아는데 실종된 뒤로는 못 봤어요. 수사는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었습니다. 4월 중순 박 형사는 최인혁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알아요.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럼 왜 김영숙이 당신을 원장실에서 봤다고 하는 겁니까? 착각이라니까요. 500만 원은 뭡니까? 원장님이 왜 그렇게 큰 돈을 인출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3월 17일에 원장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간호사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냥 업무 얘기였다고요. 최인혁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답답했습니다. 직감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고 느껴졌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은 한 달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죠. 간호사 이순희와 김영숙은 계속 한의원에 나와서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부인 서미경도 가끔 와서 남편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이제 한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5월이 됐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었죠. 박 형사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원장 실종 사건,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용의자는 제자 최인혁이 의심스럽긴 한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미제로 두고 추가 제보 들어오면 재수사하는 걸로 하지. 알겠습니다. 박 형사는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5월 말 한의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서미경은 임대 계약을 해지했고 한의원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다른 곳으로 옮겼죠. 김영숙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그만두십니까? 계속 여기 있기가 힘들어서요. 김영숙은 그날 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최인혁이 원장실에서 나오던 그 장면이요. 이순희도 결국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습니다. 최인혁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 옮기십니까? 여기 있으면 자꾸 수사받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의심받는 게 힘들어요. 최인혁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6월 한의원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옷 가게였습니다. 원장 박수진의 흔적은 그렇게 지워져 갔습니다. 부인 서미경은 종로를 떠나 강북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시작해야 했죠.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서미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가끔 사건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최인혁은 정말 원장실에 들어간 걸까요? 원장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1999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죠. 겨울이 왔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었지만 원장 박수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서미경은 가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남편에 대한 소식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인. 아직 아무것도. 전화를 끊을 때마다 서미경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2001년이 됐습니다. 실종 2년째였습니다. 2002년 3년째. 2003년 4년째.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김영숙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원장실에서 나오던 최인혁의 창백한 얼굴이요. 최인혁은 강남에서 한의사로 개업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았고 잘 나갔죠. 서미경은 2001년에 재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순희는 다른 한의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박 형사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묻혀 있었죠. 차갑고 어두운 곳에요. 12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2011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999년 실종된 한의원 원장 사건. 제가 그날 본 것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영숙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12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그 비밀을요. 그렇게 사건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실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본 것, 최인혁이 숨긴 것, 그리고 500만 원의 비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흩어진 채로요.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용기가 그 침묵을 깨뜨리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영숙의 충격적인 증언과 함께 12년 전 그날 원장실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집니다. 그리고 최인혁과 또 다른 누군가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과연 그들은 왜 원장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2011년 4월 12일 오전 10시 종로 경찰서 형사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999년에 실종된 한의원 원장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화를 받은 형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 사건요. 미제로 남은 제가 그날 본 것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시 한의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형사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만나 뵙고 싶은데요. 경찰서로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영숙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48살, 12년이 흐른 만큼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앉으시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악몽도 많이 꿨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비밀입니까? 1999년 3월 18일 그날 제가 원장실 앞에서 본 거요.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약재실에서 약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쿵 하는 소리요.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잠시 후에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명 소리요? 네, 짧게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약재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그 다음은요? 원장실 문이 열리더니 최인혁 씨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최인혁 말입니까? 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들렸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인혁 씨가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원장실 안을 보셨습니까?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잠깐 봤어요. 바닥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요? 정확히는 못 봤어요. 최인혁 씨가 급히 문을 닫아버려서요. 근데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형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인혁 씨가 제 어깨를 잡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요라고 하는 거예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협박을 한 겁니까? 협박이라기보단 간절하게 부탁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요, 그 뒤로 10분쯤 지났을 때요. 원장 부인 서미경 씨가 한의원에 왔어요.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요? 그날요? 네. 평소에는 한의원에 잘 안 오시는데 그날은 갑자기 오셨어요. 몇 시쯤입니까? 2시 20분쯤이었을 거예요. 부인이 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원장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최인혁 씨랑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 톤이 낮고 심각했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부인이 나오셨는데, 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형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그때 원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못 봤어요. 원장실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김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2년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악몽도 꾸고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제 딸이 21살이 됐어요. 딸한테 엄마, 평생 비밀 하나도 없이 살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형사는 김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재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팀장은 강민호 경이었습니다. 45살,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죠. 1999년 사건 파일 다 가져와. 사건 파일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12년 전 조사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증거물은 어디 보관돼 있나? 증거 보관 창고에 있을 겁니다. 다 찾아내.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 날 증거물들이 옮겨졌습니다. 원장의 가방, 지갑, 휴대전화, 처방전들, 그리고 베개 한 벌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당시 한의원에서 수거한 게 이게 다입니다. 강경위는 베개를 펼쳤습니다. 흰색이었지만 12년이 지나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이거 감식 한번 돌려봐. 12년이나 됐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해봐야 알지. 백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위님, 큰일 났습니다. 주에 백의 소매 부분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경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혈흔이요? 네,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혈액형은 A형입니다. 원장 혈액형이 뭐였지? A형입니다. 강경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DNA 분석 가능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만 12년이 지나서 DNA가 많이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이틀 후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DNA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원장과 일치합니까? 원장 딸의 DNA와 대조한 결과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99.8% 확률입니다. 강경위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다고요. 최인혁이랑 서미경 소재 파악해. 수사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서미경은 강북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재혼한 상태였죠. 재혼했다고요? 네. 남편 실종 2년 후에 재혼했습니다. 이상하네. 남편 찾는다고 그렇게 울었는데. 최인혁은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8년 됐습니다. 환자들도 많고 잘 나간다고 합니다. 결혼은 미혼입니다. 12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거네. 강경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인혁 출입구 기록 조회봐.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위님, 최인혁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캐나다입니다. 유학 명목으로 나갔다가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6년씩이나? 네. 그리고 2009년에 귀국해서 강남에 한의원 열었습니다. 강경위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피한 거야. 범행 후에 해외로 도피한 거라고. 그럼 서미경은요?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김영숙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의원에 왔다고 했잖아. 둘이 짜고 원장을 죽인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강경위는 즉시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아침 6시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 경찰차 3대가 섰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최인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인혁 씨죠? 1999년 박수진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인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동행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수사받으면서 밝혀질 겁니다. 최인혁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북 아파트에서도 서미경이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1999년 남편 실종 사건 관련입니다. 그게 벌써 12년 전 일인데요. 왜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미경도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오전 10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경위는 먼저 최인혁을 조사했습니다. 1999년 3월 18일 오후 2시쯤 원장실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당신이 원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인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요? 얼굴까지 똑똑히 봤는데요. 저는 들어간 적 없습니다. 원장님 배기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원장님 혈액이 맞습니다. 최인혁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원장님이 다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왜 2003년에 캐나다로 도피했습니까? 도피가 아니라 유학이었어요. 6년씩이나요? 그것도 사건 4년 후에 갑자기요? 최인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위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서미경 씨도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자백하면 당신만 불리해집니다. 자백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영숙 씨 증언에 따르면 서미경 씨가 사건 당일 한의원에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 오는데 그날따라 왔다고요. 최인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둘이 짜고 원장을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최인혁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서미경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8일 오후에 한의원에 갔습니까? 기억 안 나요. 12년 전 일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김영숙 씨가 당신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서미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갔을 수도 있죠. 제 남편 한의원인데 평소에는 잘 안 갔다고 하던데요. 그날은 남편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 갔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억 안 나요. 원장실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죠. 최인혁과 대화했습니까? 서미경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시네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조사관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배기에서 검출된 혈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배기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남편 혈액이 맞습니다. 서미경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남편이 그날 다쳤다는 겁니다. 아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죽인 겁니다. 당신과 최인혁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죽이고 2년 후에 재혼했죠. 한의원 팔아서 돈도 챙기고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2년이면 충분하죠. 사체 은닉하고 증거 인멸하고 재혼 준비하기에. 아니라니까요. 조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후 3시 강경위는 두 사람의 조사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둘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최인혁은 원장실에 안 들어갔다고 하고 서미경은 기억 안 난다고만 합니다. 둘이 짜고 부인하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압박해. 둘 중 하나는 먼저 입을 열 거야. 다음 날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강경위는 최인혁에게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미경 씨가 자백했습니다. 최인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원장을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진술서 있어요. 강경위는 빈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죠. 자기는 당신이 시켰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장을 죽이고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 최인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들통났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인혁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강경위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서미경 씨가요. 서미경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장님을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왜요? 한의원이 탐났다고 했어요. 토지도, 건물도, 예금도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최인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죽였어요. 그냥 밀쳤을 뿐이에요. 밀쳤다고요? 원장님이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서미경 씨랑 제 관계를 알게 되셔서요. 강경위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과 서미경의 관계요? 최인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불륜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원장이 알게 됐고, 화를 냈고, 당신이 밀쳤다? 네, 순간적으로요. 근데 원장님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셨어요. 피가 났어요. 그 다음은요? 서미경 씨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왔어요. 서미경이 와서 뭐 했습니까? 최인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정리했어요. 정리라는 게 뭡니까? 시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에 있었어요.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른다고요? 네, 정말 몰라요. 강경위는 다른 조사실로 갔습니다. 서미경을 불렀습니다. 최인혁이 자백했습니다. 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과 불륜 관계였고 당신이 원장을 죽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서미경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 했습니까? 서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다 들통났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서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을 죽였어요. 왜요? 저를 차지하려고요. 강경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을 차지하려고 남편을 죽였다고요?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집착했어요.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멋대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럼 당신은 죽이는 거 몰랐다는 겁니까? 네, 전화 받고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최인혁이 처리했어요. 저는 몰라요. 강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둘 다 공범일까요? 4월 25일 재수사 5일째였습니다. 강경위는 두 사람의 진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최인혁의 주장 서미경이 시켰다. 나는 밀쳤을 뿐이고 시신은 서미경이 처리했다. 서미경의 주장 최인혁이 단독 범행했다. 나는 전화 받고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고 시신은 최인혁이 처리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위치를 알아내야 해. 강경위는 1999년 당시 한의원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2층에 한의원, 1층에는 옷가게, 지하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조사해봤나? 당시에 조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가봐야겠어. 다음 날 수사팀은 종로 3가 그 건물로 갔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2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었고 1층은 여전히 가게였습니다. 지하 창고 들어가 봅시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습했습니다. 1999년 당시에도 이랬나요? 네, 창고로 쓰던 공간입니다. 강경위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 확인해봐. 수사관들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벽은요? 벽도 이상 없습니다. 강경위는 답답했습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 걸까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1999년 당시 증거물 중에 혹시 놓친 거 없나? 수사관이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장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방전 용지, 볼펜, 통장,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뭐야? 원장이 쓰던 일기장 같은 겁니다. 강경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 오늘 환자 20명, 매출 좋음. 2월 3일, 제자 최인혁, 실력이 늘었다. 기특하다. 평범한 일상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월 18일 이상하다. 아내가 요즘 자주 외출한다. 2월 25일, 오늘 아내가 최인혁과 함께 있는 걸 봤다. 우연일까? 3월 5일 확인이 필요하다. 둘의 관계가 의심스럽다. 강경위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3월 10일, 아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봤다. 최인혁과